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구정이 오겠네요. 오늘은 한 8주차 정도 되는 3분의 2 지점을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요. 책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아이들과 또 어떤 책들 재미있게 읽어볼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아름다운 실수. 자, 이 책의 제목을 보면은 실수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실수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면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가끔 아이들에게 실수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을 해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에 훨씬 더 자주 틀린 것을 지적하거나 나무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동일하게 겪는 어려움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수하고 또 조금은 크게 실패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걱정합니다. 왜? 엄마와 아빠를 만족시켜주지 못할까봐. 자, 그런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이 실수라고 하는 것을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관점을 갖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늘 해도 자주 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은 그 실수가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를 이 책의 장면과 사파와 이야기를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이제 그것을 그림을 그리는 장면으로 예를 들어 보면은요, 보통 아이들이 뭐 그림을 그리려고 이제 머리부터 그리고 이제 몸통을 그렸는데 생각보다 너무 크게 해서 원래 그리려고 했던 장면에 종이가 모자라 가지고 다 그릴 수가 없게 된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림을 막상 그려놓고 보니까 너무 작게 그려서 좀 원래 의도했던 장면이 연출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 책은 그런 그림 그리는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하나의 장면들을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로서 자칫 실수라고 보일 수 있었던 장면이 멋진 작품이 되어가는 과정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따라 그 주제의식 자체는 굉장히 새롭진 않지만 그것을 시각적으로 책 읽는 경험을 통해서 잘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수에 대한 관점을 아이들이 재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은 사실 아이들에게 그 실수에 대한 경험들, 또 그 실수가 때로는 되게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계기들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책 자체의 내용 토대로 해서 아이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폭넓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초등학교 2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거인의 정원. 자, 판형도 크고요. 글밥도 아주 많지는 않아서 예비 초2 학생들도 충분히 읽을 만한 책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이제 또 유명한 작품들 중에 하나고요. 오스카 와일드 하면 행복한 왕자 다들 아시죠? 그래서 그런 좀 약간 감동적인 이야기들, 좀 물론 좀 클래식한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충분히 느낄 만한 아주 좋은 작품들을 많이 써낸 작가인데요. 거인의 정원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요, 재미있게도 욕심입니다. 거인이 있어요.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인이 사실 약간 욕심꾸러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아이들이 욕심을 갖는 거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이는 모습 아닙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약간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야, 그러면 안 돼. 너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 자기 정원이에요. 게다가 자기 정원을 자기만 누리겠다고 하는데 그걸 욕심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나무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책은 그것을 잘못됐다고 가르치기보다도 그것이 초래한 결과를 아이들이 생각하게 함으로써 욕심 부리는 것이 이렇게 보면 오히려 거인에게 좋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인은 그 정원을 혼자 독차지하는 게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걸 다 소유하고 있었을 때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욕심 부릴 때, 예를 들면 야 누구누구야 동생한테 이거 좀 나눠줘 라고 얘기하는데 싫어 이거 내 거야. 아이들의 반응이 기본적으로 이렇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가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주고, 오히려 그것을 열었을 때, 함께 할 때 또 다른 형태의 기쁨과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작품의 말미에는 되게 감동적이고 다소 약간 신비하기도 한 어떤 결말이 하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른들의 시각에서 볼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런 어떤 상징을 아이들은 꼭 그 작가의 의도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들에게 좀 열린 질문처럼 이 마지막 장면에 한 소년이 나오거든요. 그 소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소년은 그런 행동, 그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소년이 거인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런 질문을 던져주셔도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책은 초등학교 3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플란더스에게. 플란더스에게는 뭐 너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요즘 아이들은 또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애니메이션으로 텔레비전에서 이 방송을 보고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사실은 플란더스에게 만화가 새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죠. 옛날 만화다 보니까 이걸 아이들이 모르고, 굉장히 그래서 엄마 아빠들은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굳이 책을 찾아 읽지 않으면 이 스토리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이 책 권해주시고 함께 읽게 하신 다음에 그 옛날에 보셨던 만화 영화 내용을 가지고 같이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참에 아이들이 읽는 버전으로 읽으시면은 제가 볼 때 30분도 안 돼서 다 읽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그런 추억과 경험을 같이 이야기 나누셔도 좋을 텐데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파트라슈 기억하시죠? 플란더스에게 걔 이름이 뭐든 파트라슈였죠. 그래서 파트라슈와 넬로의 이야기. 다만 이 이야기가 둘 사이의 어떤 우정을 담고 있는데, 사실 이 책의 주제를 어른들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 아시는 것처럼 이 파트라슈와 넬로가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프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 그 장면이 이제 갖는 의미를 되게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슬픈 엔딩, 새드 엔딩이라고 하면은 왜 이렇게 끝을 냈지? 주인공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런 바람을 갖죠. 하지만 인생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게, 또 누군가는 조금 더 숭고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 삶은 꼭 해피한 일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고 귀한 것이라는 거. 그런 주제를 아이들에게 조금씩 배워줄 수 있는, 3학년 10살 정도가 되면 분명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엄마 뭔가 슬픈데 아름다워. 우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감정선에 조금 업그레이드, 같이 플란더스에게 같은 작품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같이 경험을 공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4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바보 이반의 이야기. 톨스토이 단편선 동화집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창비에서 나온 시리즈, 주니어 클래식 세계 명작 시리즈를 새로 낸 내용들 중에 좋은 작품들이 많은데, 두께나 판형을 놓고 봤을 때는 초등 고학년들도 충분히 읽을 만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단편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학년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바보 이반의 이야기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뭐 악마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렇게 재밌는 막 이렇게 뭐 어떤 교훈을 주는 재밌는 이야기죠. 근데 제가 후반부를 이렇게 읽다가 이번에 제 눈길을 끈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새 아들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되게 짧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책들은 꼭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안 읽고 내가 좀 읽기에 쉬워 보이고 재밌어 보이는 작품부터 먼저 읽어도 좋겠다. 그런데 교훈이 분명합니다. 이 새 아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주인이 3명의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차례차례 나눠줍니다. 첫 번째 아들한테 3분의 1을 주고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처럼 살아라. 그러면 언젠가 잘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끝이에요. 3분의 1의 재산을 주고 첫째 아들이 그 재산을 받고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잘 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자기가 볼 때 아빠는 굉장히 즐겁게 살았어요. 그래서 3분의 1의 재산을 가지고 아주 즐겁게 삽니다. 다 써버렸겠죠? 재산을 다 쓰고 나서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자, 두 번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3분의 1의 재산을 물려줍니다. 3분의 1의 재산을 다시 물려받은 둘째 아들은 첫째 형의 실수를 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뭘까 고민을 해보니 아버지는 아버지 자신처럼 큰 부자가 되라는 뜻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느라 그 돈을 써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돈이 다 없어졌네? 그럼 내가 그 돈을 아버지처럼 빈손으로 처음부터 다시 아버지처럼 성장하라는 얘기인가? 그러고 나서 포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은 똑같이 3분의 1의 재산을 받고 나처럼 살아라. 그러면 언젠가 잘 살게 될 것이야. 세 번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나처럼 살아라. 그러면 잘 살게 될 것이야. 그러면 나처럼 산다는 것,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말은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또 언젠가 잘 살게 될 것이야. 자, 마치 이런 수수께끼와 같은 말들은요, 당장 생각해보면은 정답을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지. 안 알려주고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셔가지고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곤란하게 해.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쩌면 그 질문을 왜 그렇게 던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생각해 본다면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어쩌면 아버지가 정말 주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지혜라고 부른다면 요즘 우리가 되게 간편하게 답을 찾고 있는 시대에 놓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분의 1을 재산을 받고 아버지처럼 산다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우리가 돈을 써야 될까요? 그리고 톨스토이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셋째 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책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초등학교 5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왕자와 거지입니다. 자, 저희는 시공 주니어 버전으로 읽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초등학생들 책 버전을 보면은요, 분량이 짧습니다. 근데 이 책 분량은 저희가 이 책 판본이 좋아서 읽고는 있지만은 굉장히 많아요. 한 350쪽 가까이 되거든요. 5학년 학생들한테도 결코 쉬운 분량은 아닐 겁니다. 2주에 걸쳐서 나눠 읽어도 될 만한 책이고요. 그런데 책에 집중만 할 수 있다면 재미있기 때문에 읽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즉 이제 유튜브라든지 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서 읽기에 집중할 수 없어서가 문제지 환경을 어느 정도만 만들어 주시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요. 왕자와 거지, 마크 트웨인의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자, 지난주에는 이제 되게 외모가 동일한 이제 두 소년이 하나는 왕자고 하나는 거지인데 서로 역할을 바꾸기로 했다. 옷과 신분의 변화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후반부 이후 쭉 흐르게 되면은 누가 더 좀 쉽게 말하면 많은 분량을 차지할까요? 아마도 왕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거지가 왕궁에 가서 좋은 생활을 누렸다는 이야기들보다 왕자가 거지가 돼서 빈민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고충 이야기가 왠지 더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인지 책에도 실제로 왕자가 겪었던 거지굴, 빈민들의 삶,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역경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죠. 자, 또 한편 왕궁에 갔던 거지, 그 이름이 톰인데요. 톰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좋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작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성은 좋았어요. 그런데 왕궁에 살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게 있는지 몰랐어. 근데 누리다 보니까 이거 계속 누리고 싶어. 야, 이거 내가 잃게 되면 어쩌지? 즉 왕자가 돌아와서 자기 자리를 달라고 하면 어쩌지? 그럼 난 다시 거지꼴로 돌아가야 될 텐데. 여러분, 그래서 왕자가 처한 공경에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갖지만 의외로 왕궁살이를 시작했던 톰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나 거지 때는 자유로웠는데 왕자가 되니까 불편해. 이랬을까요? 우리는 그 이야기들 별로 공감하지 않죠. 실제로 거지였던 톰도 왕궁에 가니까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너무 편해. 이 생활 계속 하고 싶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진짜 왕자가 나타나면 여러분 같으시면 그 자기 자리를 대신 내어주고 저는 원래 거지였어요. 돌아갈래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이번엔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왕자와 거지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지만 저는 오히려 이번에는 왕자보다는 거지였던 톰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용을 좀 읽어보니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떻게 느낄까요? 재미가 아예 없을까요? 그 자체도 읽어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꼭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6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공부가 되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은 이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을 다들 많이 읽히려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 나이 때쯤 이걸 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읽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책의 특징상 원래 희곡으로 쓰여진 이야기다 보니 아이들이 줄글로 이해되지 않는 좀 낯설고 어려운 형식 때문에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작을 좀 윤문해서 이야기처럼 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희곡의 형식이 아닌 소설처럼 작성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특히 이 책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매력이 뭐냐면 옆에 있는 각주가 되게 좋은 메모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도움도 받고 깊이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책의 어떤 편집이 굉장히 잘 된 형태의 편집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맥베드하고 이제 오셀로 이 두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맥베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연극 무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호연이 되는, 그만큼 이제
드라마가 굉장히 강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좀 인기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근데 굉장히 비극적인. 맥베드라는 인물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거 시대 그리스 시대의 어떤 영웅에 비견될 만큼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하필이면은 운명적인 어떤 예언을 듣게 됩니다.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로또에 당첨된 행운을 얻은 사람들이 굉장히 몰락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듯이 맥베드도 이런 큰 행운을 만났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 삶에 굉장한 비극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물론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 사람 안에 있던 근본적인 욕심, 욕망 때문이겠죠. 지나친 욕심과 욕망이 결국 그를 몰락의 길로 내몰게 되었는데 이처럼 우리를 파멸의 길로 내몰 수 있는 우리의 욕망,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을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고대 희극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되게 그런 운명론적인 설정들이 있잖아요. 현실에서 있기 어려울 정도로 잘 짜여진, 들어맞는, 물론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은, 아니 문학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하면서 재미없다고 하는 거는 애초에 문학 감상의 목적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보다 문학을 문학으로서 하나의 상징과 비유이자 이야기로서 대하는 법을 가지고 초6 친구들이 좀 읽어간다면 왜 작가가 이러한 장치들로 하여금 이런 주제를 전달하고 있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생각하길 바랬던 게 뭘까? 그리고 그것에 동의할지 말지는 각자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왜 그가 다루고 있는 이 4대 비극,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구닥다리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고전으로 불릴 만큼 이토록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언급되는 이유는 그 작품들이 담고 있는 주제의식과 본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오래된 고전을 읽힐 때는 이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잘 현대적으로 편집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형태로 읽히는 것 또한 굉장히 효과적이고 현명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중학생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인형의 집, 헨릭 입센에서 굉장히 이제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입 논술, 대학교 논술 시험에도 굉장히 제시문으로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는 가장 결말부에 해당해요. 노라라는 주인공이 나오죠. 전업주부기도 하고 가정 안에서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던 노라에게 하나의 어떤 폭풍이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그 폭풍을 좀 쉽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과거에 남편을 도우려고 했던 거짓말 때문에 공경에 처하게 되고요. 그 거짓말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남편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남편은 물론 아내인 노라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마치 남편에게 하나의 인격으로 대우받는 동등한 어떤 한 인간이었던 것이 아니라 남편이 구축해놓은 세계의 한 부속품처럼 자신이 여겨지고 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노라는 문을 박차고 나가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서는 사실은 선생님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들은 공감이 안 가는 게 요즘은 여성의 삶, 남성의 삶이 거의 동등하게 여겨지고 여성들도 그만큼 존중받고 훨씬 더 나아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여성들은 그만큼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권리라든지 역할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었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한다기보다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랬던 여성이 이제는 좀 능동적인 자기 삶의 주체가 되어져 가는 과정. 근데 그것을 문학적인 어떤 구성을 통해서 굉장히 잘 전달하고 있어요. 바로 그 남편이 되는 헬멜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그게 잘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결국 노라에게 처했던 공경은 물론 노라가 잘못한 건 맞아요. 거짓말을 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거짓말이 사실 남편 때문에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되게 엄준하게 꾸짖고 나무라다가 나중에는 또 노라를 그냥 받아줘요. 근데 이 행동의 변화가 사실 굉장히 일관성이 없고 또 노라 입장에서는 변덕스러운 남편의 말에 자기는 그냥 대응할 뿐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여성주의 혹은 페미니즘 그런 거의 시작점이 되는 어떤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그것은 어떤 정치 사상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과는 별개로 그냥 하나의 인격이 하나의 어떤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그러한 스스로의 입장을 자각해가는
알에서 깨어나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은 남녀 불문하고 남학생, 여학생들 모두 굉장히 재밌게 읽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분량에 비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읽고 재미있게 읽는 책이기 때문에 꼭 한번 또 고전 시기에 도전해 볼 책이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2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야간 비행. 자, 이 책은요, 사실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곳은 아마 전국에 우리 학원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추천해드리는 것도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 책을 잘 몰랐습니다. 야간 비행이라는 책의 저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생텍쥐페리입니다. 생텍쥐페리 하면 어린 왕자만 생각하시겠지만, 이 책 역시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이고요. 조금 어린아이들 위한 동화였다면 이것은 조금 더 성인들 위한 도서의 성격에 좀 가깝고 청소년기에 잘 읽을 수 있는 작품인데요. 재미있는 게 두 작품 모두 비행기 조종수가 나와요. 어린 왕자에도 비행기 조종사가 사막에 추락하고 그 뒤에 이야기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비행기가 많이 나올까? 왜냐하면 생텍쥐페리 자신이 비행기 조종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비행기를 운전하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실종되게 돼서 생텍쥐페리의 그 삶 자체도 굉장히 미스테리하고 굉장히 신비하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책도 그래서 그 비행기 조종사들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굉장히 전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중요한 인물이 존재해요. 그 중요한 인물이 바로 리비에르입니다. 배경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야간 비행이라고 하는, 야간에 비행하면 좀 위험하겠죠? 특히 이제 그게 과거에는. 옛날에는 뭐 기계가 항법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고 운전을 했어야 되니까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실어나는 것 외에도 화물을 나르기도 했고요. 또 특히나 우편물과 같은 어떤 통신의 수단이기도 했어요. 따라서 그 통신의 방법으로는 우편물들을 배달하는 일들이었는데 결국 그게 비행사, 비행 조종수들이 했던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항상 날씨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날짜가 급하기 때문에 밤에 비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리비에르라는 인물은 그 조종수들을 리드하는 그들의 리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원칙주의자예요. 날짜가 있으면 그 시간을 지켜야 돼요. 비가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심지어는 얼마 전에 동료 한 명이 큰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됐어요. 근데 다음 날이 돼서 아무렇지 않게 다음 동료들을 다시 비행의 현장으로 내몹니다. 제법 잔인해 보이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어쩌면 그 리비에르라는 인물을 통해서 생텍쥐페리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들은 단순히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떤 가혹함, 그런 것이 존재한다. 현실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보여주려고 했다기보다도 그러한 의무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묵묵히 이겨내는 과정에서 개인들은 굉장히 이제 좌절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극복해 가야 하지 피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것을 묵묵히 감내해가는 어떻게 보면 좀 뚝심이 있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원칙 있는 사람이 리비에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마치 비행사들의 이야기지만 우리 청소년 시기에 있는 중학생들도 자신의 삶을 좀 반추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제시해 줍니다. 조금 더 어린 왕자가 문학적 성격이 많았다면 조금 더 판타지스러웠다면 그거보다는 훨씬 더 사실적인 성격의 그런 소설이니까 아마 중학생들도 훨씬 더 재미있게 읽는 것 같고요.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학교 3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월든. 처음 읽는 월든이죠. 월든 굉장히 두껍고 내용이 많고 또 비슷한 반복되는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성인 버전 읽기는 사실 좀 성인들에게도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성인들도 이 버전 읽는 게 전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봤었을 때 내용을 편집했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조금 엄선해가지고 우리가 읽을 만한 내용들로 이제 그런 형태의 편집을 했기 때문에 원작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월든의 가치를 좀 맛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 작품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 월든이라고 하는 호숫가 이야기를 많이 다루게 됩니다. 결국 이 월든이라는 작품은요, 인간 사회를 떠나 자연 세계에 대해서 관찰하고 조망하는 이야기들을 담게 되는데 책의 후문도 이렇게 이제 설명들이 있습니다. 책의 한 구절인데 내가 숲을 찾아간 것은 삶을 의도적으로 살아보기 위해 다시 말해 삶의 본질적인 사실들만 대면해 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자, 숲으로 돌아간다,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건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본연의 것 그대로 깨닫게 만들어주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대자연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대자연은 아무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인간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죠.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했던 이 문명 사회의 것들이 어쩌면 인간이 만들어낸 룰일 수 있다는 걸 이 월든의 저자인 소로우는 깨달아 갑니다. 그리고 그의 통찰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문명 사회를 떠나 우리도 그럼 우리도 호숫가로 가자 이렇게는 결정을 못할지라도 우리가 막 쫓고 있는 그 무엇이 어쩌면 정말 본질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객관적 사고, 본질적인 사고, 비판적 사고를 아이들이 해볼 수 있게끔, 그래서 뭐 어떤 자본주의를 비판한다거나 문명사회를 비판한다 이렇게 어렵게 접근하기보다도 그냥 호숫가에서 한 사람이 살아간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잔잔하게 우리 삶이 과연 무엇이 본질인지를 생각해 해준다는 점에서 대자연에 대한 관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요즘 뭐 환경오염 문제, 뭐 기후온난화 문제 이런 게 되게 많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 심각성으로 인해서 인간이 당할 피해들, 예를 들면 빙하가 없어지면 뭐 북극곰도 물에 빠지고 인간들도 뭐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한편 자연 그대로의 것이 무엇인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그 자체로서 조망하게 해주는 이런 인문학적 사유들이 어쩌면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연 자체를 어떻게 바라봐야지에 대한 관점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